10년 뒤 나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 세 번째 시간.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왔어. 고마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을 페이지는 페이지 178페이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신감에는 4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무의식적 무능감이다. 내가 뭘 못하는지도 모르는 단계이다. 그러다가 의식적 무능감이 온다.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성장하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의식적 자신감이다. 한국에서 살 때는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해 신경도 안 썼는데 무의식적 무능감, 해외여행을 나가보니 영어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의식적 무능감,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와 나 영어 좀 되는데 하는 단계, 의식적 자신감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의식적 자신감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 마지막 4번째 단계인 무의식적 자신감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영어를 잘하지만 잘한다고 스스로 인식하지 않는 그 순간에 바로 프로가 될 수 있다. 고승 중에 자신이 난 깨달았으니 이제 부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와 마찬가지다. 나도 이런 자신감이 성숙하는 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 처음에 강의했을 때에는 청중이 너무 무서워서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더 연습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진장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딸아이를 앉혀놓고 하다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과 딸아이를 앉혀놓고 연습했다. 3, 4년 지나니까 나 진짜 잘하네. 이대로 가면 나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다행히 내 직업은 인생에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서 처음 보는 분들을 만나 강의하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면 내가 더 많이 배운다는 장점이 있다. 강의에서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공부가 되지만 나도 공부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강의가 끝나고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잘하세요? 원장님 강의는 항상 최고입니다. 하는 칭찬을 들을 때에야 어머 내가 강의를 잘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무의식적 자신감의 단계에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열심히 하기만 해서 수십 번 훈련한다고 해서 모두 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선도 이것이 필요하다. 어제 한 강의를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10년 전에 강의했던 노트 가지고 오늘도 강의한다면 누가 나에게 강의를 의뢰하겠는가? 10년 전에는 최고였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흡수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냥 예전에는 잘 나갔다는 소리에나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변질된 사람은 백화점에만 가도 볼 수 있다. 매장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을 때 3개월 된 직원은 막 뛰어온다. 그런데 3년 된 언니들은 거기 써있잖아요 라고 한다. 같은 일을 오래 한다고 전문가가 아닌 것이다. 신선도를 갖추고 전문성까지 갖춰야 진정한 프로가 되는 것이다. 나는 몇 년 전에 멋진 프로를 만난 적이 있다. 은행 같은 데 전화하면 입사 1년 차는 감사합니다. 모모은행 모모모입니다. 라며 전화를 정말 예쁘게 받는다. 2년 차가 되면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한다. 3년 차가 되면 감사싸슈 한다. 억지로 친절하게 응대하느라 마음이 급하다 보니 빨리 말하느라 싸싸거리는 것이다. 내가 15년 전쯤 대출 좀 받으려고 한 은행에 전화를 걸었는데 저기 대출 하고 말하려는 순간 담당자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싸싸거리며 전화를 돌렸다. 다행히 전화를 돌려받은 직원은 감사합니다. 대출가 이대리입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알아듣게 응대해 주었다.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럼 혹시 대출 자격이 되나 알아봐 드릴 텐데요. 계좌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그런데 통장을 다른 방에 두고 와서 바로 계좌번호를 불러줄 상황이 못 되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계좌번호 찾아서 다시 전화해 주세요 하고 딱 끊어버리는데 그 직원은 친절하게 기다리고 있겠으니 가지고 와서 불러달라고 했다. 그리고 대출 받으러 올 때 필요한 서류를 불러줄 테니 메모 준비하라며 또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바로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프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같은 일을 오래 했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유통기한을 길게 늘려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프로로 존경을 받을지가 결정될 것이다. 페이지 96페이지 가슴이 보내오는 시그널에 따라라. 작곡을 공부한 내 첫 직장은 광고회사였다. CM송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오래가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엔지니어들과 마찰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랜 경력을 근거로 단단해진 그들의 고집과 CM송도 창작이라는 생각으로 밀고 나간 내 고집이 갈등을 일으켰다. 그들은 까마득한 신참이 제 의견을 빡빡 우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나대로 그동안의 간행이야 어쨌든 작곡은 내 몫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심한 언쟁까지 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기싸움이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과의 마찰이 회사를 그만둔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월급이 너무 적은 점도 꽤 크게 작용했다. 그 당시 월급이 25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나 싶었다. 시댁에도 얼마씩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수가 적은 데다가 그것을 상쇄할 만한 보람이나 재미마저 없었으니 직업으로 매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피아노 레슨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음악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 일단 재미는 있을 것 같았고 회사원으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 그 또한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 레슨비가 한 달에 3만원이었으니 10명만 가르쳐도 월급보다 많았다. 나는 사업계약을 치밀하게 세웠다. 시작하면 성공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에 대충 시작할 수 없었다. 따로 경영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주먹구구 시기로는 그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개념이 서 있었다. 가장 먼저 전단지를 만들어 전봇대며 아파트 입구에 붙이고 다녔다. 경비원 아저씨 눈을 피해가며 붙이는데 부끄럽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많이 붙일까 하는 생각만 했다. 하지만 경비원 아저씨가 정말 무섭긴 무서워서 붙이다 들키면 주랭랑을 치기도 했다. 하다 나중에는 경비원 아저씨를 아군으로 삼는 방법을 택했다. 담뱃값을 지어드리며 애교 있게 부탁하는 방법이었다. 거절하는 아저씨는 없었다. 오히려 도와주시려 하셨다.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없이 사는 사람들끼리의 담배 한 갑이 엄청난 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20대 후반에 배웠다. 아마 직접 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이다. 그 추운 날씨에 전단지 400장을 붙이고 다녔던 날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서럽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오기가 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다음 날부터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엄마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상냥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목표를 가지고 덤벼들면 자신도 모르는 여러 가지 능력이 발휘되기에 마련이다. 그렇게 하여 김미경 피아노 교실이 탄생했다. 나는 단순히 피아노 레슨 선생님으로 그 일에 접근하지 않았다. 선생님이자 피아노 교실 경영인으로 접근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를 거듭했다. 그때 가장 큰 하드는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까 하는 것이었다. 나온 답은 고객을 감동시키자. 그때까지만 해도 경영하던 책들을 읽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아이디어는 나온다는 것을 이때 체험했다.
피아노 교실을 시작한 뒤 남편 아침 식사 메뉴는 무조건 토스트였다. 집에서 국이나 찌개 냄새에 반찬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원룸이라 주방이 드러나 있었는데 예쁜 커튼으로 가렸으며 옷도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처럼 입었다. 그곳은 내 집일 뿐 아니라 회사였던 것이다. 금방 입소문이 났다. 나도 예측하지 못한 정도의 반응이었다. 나중에는 레슨 받는 아이들이 60명 정도 되었다. 처음에 피아노 한 대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넉 대를 더 들여놓아야 했다. 잠은 그야말로 피아노 다리 사이에서 잤다. 피아노 연주곡이야 아름답지만 레슨 중인 아이들이 내는 소리는 소음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한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조치를 취해둔 결과였다. 이웃들을 미리미리 수다와 선물로 내 지원자로 만들어둔 것이다. 목표로 삼은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려면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마음에 거리감이 있을 때는 누군가의 행동에 트집을 잡지만 거리감을 없애면 오히려 지원해준다. 이러한 노하우는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면서 얻는 수학이다.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년도 안 되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더는 집에서 수용할 수 없었다. 드디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일 시기가 온 것이다. 동네 상가 건물 2층에 피아노 학원을 차렸다. 학원을 연 뒤로 새벽 6시면 학원에 나갔다. 내 노력으로 번듯한 학원을 차렸다는 것이 기쁘고 좋아서였다. 집에서 할 때보다 모든 면에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다. 강사들의 인적사항은 다 외웠고 수강생들의 인적사항도 모두 기억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학원비 봉투 보낼 때마다 일일이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글로 써서 보내주었다.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엄마들에게 반응이 무척 좋았다. 그뿐만 아니라 틈틈이 사진을 찍어두었다가 꼭 2컷 정도 함께 보냈다. 인기가 그야말로 짱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바로 우리 학원 홍보로 이어졌다. 엄마들이 그 사진을 냉장고에 붙여두었고 그것을 본 이웃 사람들과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학원 이야기가 나왔다. 거짓말처럼 아이들이 몰려왔다. 모든 것이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과정이었고 그 열매는 다디 달았다. 1년 만에 그 열매는 달디 달았다. 1년 만에 원생 200명을 확보했고 강사는 10명 정도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로 시작한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내가 주어진 현실에 안주했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못마땅한 마음에 눈살을 찌푸리면서 꾸역꾸역 회사를 다녔거나 전환맘으로 머물렀다면 내 이름을 딴 학원이 그토록 번창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을까? 삶의 주인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처한 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신이 나서 학원을 운영한 지 3년쯤 지났다. 여전히 학원은 잘 되고 있었다. 학원을 연 뒤 항상 넘치는 열정으로 생기있게 생활했다. 일이 많아 잠이 부족해도 언제나 활기가 가득했다.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맛도 좋았고 그 결과 계획대로 원생이 늘어가는 재미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게다가 아이가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인사말이나 예중에 합격했다는 감사의 말이라도 듣게 되면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음을 달고 다녔다. 그런데 그 기쁨과 보람은 유통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다. 피아노 교습을 시작한 지 3년쯤 지나자 갑자기 그 일이 재미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들과 접촉하는 일이 적성에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내가 하는 일이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쳐들었다. 그와 함께 언제부터인가 할 수 없는 느낌이 자꾸 나를 잡아당겼다. 전처럼 신나지도 않았고 꼭 무엇을 잃어버린 듯 허전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가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요? 이런 일이 자꾸 있으면 곤란하죠. 학원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닌데.
전화를 건 엄마는 피아노 학원차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며 찬바람 부는 목소리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네네, 그럼 기사 아저씨한테 연락해 볼게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한엄마가 차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며 전화를 했다. 솔직히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은 아니었다. 약속한 시간에서 7분 정도는 도로 사정상 혹은 앞지점에서 타는 아이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늦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가 사정이 있어 늦게 나올 때는 고작 몇 분이고 차가 오지 않을 때는 몇 분씩이나 늦는다고 말하는 게 엄마들이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처지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데 더 익숙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기사에게 연락해보니 예상대로 길도 막히고 두 아이나 늦게 나오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 하늘은 비현실적으로 파랗고 맑았다. 반대로 내 마음속 컬러는 어두운 색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꼭 전화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전혀 상관없다고도 할 수 없었다.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종종 알 수 없는 느낌에 쫓겨 밑도 끝도 없는 생각에 잠겨있는 날이 많았다. 굳이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를 찾자면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일 때문이었다. 음대를 다녔으면서도 정외과나 신방과 친구들과 많이 친했는데 그 친구들은 거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친구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신기하고 새롭고 솔직히 부러웠다. 그리고 내가 쓰는 단어의 한계를 느꼈다. 또 한정된 인간관계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이 유난히 푸르던 그날 나는 그 알 수 없는 기운이 뭔지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중대한 결심을 했다. 평생 동네 피아노 선생님으로 살 거야?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데.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학원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기로 했다. 사실 인기 학원이었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는 아주 좋았다. 초창기에 고생해서 그렇지 저절로 수입이 생기는 셈이었다. 하지만 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었다.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갈 때 살맛 나는 내가 아니었던가. 학원을 정리할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할까 내내 고민했다. 그러다가 학원협회에서 마련한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학원 원장들이 대상으로 한 강의였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머리에서 종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강사라는 직업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안내하는 역할, 그리고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개발해야 하는 직업, 리더십도 있어야 하고 말도 잘해야 하는 직업, 내게 딱 맞는 일이었고 어쩐지 내가 하면 아주 잘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생겼다. 그래서 당장 강사가 가는 길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정해진 방법이 따로 없었다. 요즘에야 나 같은 직업 강사가 여럿 있고 우리 회사처럼 강사를 양성하는 데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배울 것도 가르쳐주는 강사도 마땅치가 않았다. 회사나 단체에 나가서 강의하는 강사는 대부분 과거에 기업에서 교육 담당자로 오래 근무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음대 출신의 직장 경력도 없는 여자가 산업 강사를 하겠다고 뛰어들었으니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었다. 당연히 몇 배의 난관과 어려움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포기라는 단어는 없애버리고 덤벼들었다. 나는 더 머뭇거리지 않고 학원을 친구에게 넘겼다. 그리고 곧장 중앙대학교 야간대학원의 산업지도자 과정에 등록했다. 등록하고 보니 제대로 찾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수강 신청한 사람들이 나처럼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거나 이미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했고 함께 공부하는 그들과 연구했다. 그리고 책을 엄청나게 읽었다. 학창시절 내내 읽은 책을 모두 합해도 그때 읽은 책보다는 적을 것이다.
마치 오랜 가문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책 내용이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왔다. 나름대로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2단계 행동에 들어갔다. 강의할 준비가 끝났다고 해도 누가 내게 강의를 의뢰하겠는가? 그 누구도 내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강의를 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를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각 회사의 교육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알아내 일일이 메일과 편지를 동시에 보냈다. 대략 200군데였던 것 같다. 당연히 어디에서도 회신이 오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메일을 보낸 지 한 달이 가까워질 무렵 드디어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대우자동차에서 여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기분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한 남편을 앞에 앉혀놓고 2주일 동안 맹렬하게 강의 연습을 했다. 첫 강의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강의했다. 다행히 결과는 좋았고 여기저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씩 강의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강사 인생이 시작되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나는 더 전문적이고 더 조직적으로 강의하기 위해 1996년 미래여성연구원을 설립했다. 그 뒤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과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내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삼성경제연구소가 뽑은 최고의 명강사 톱 15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의 기쁨과 보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회사 이름도 미래여성연구원에서 WinSights로 바꿨다. 연구뿐 아니라 마케팅, 컨설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강의가 많아 강의 의뢰를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다. 이제는 내가 가르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회사의 다른 강사들도 강의를 잘하므로 내가 직접 뛰는 강의는 조금씩 줄이고 있다. 나는 우리 회사의 다른 강사들에게 아낌없이 내 콘텐츠를 나누어 준다. 그리고 다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연구한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꾸려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내가 직장을 때려치운 다음 전업맘으로 살았다면,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머물렀다면 지금 느끼고 누리는 많은 행복을 놓쳤을 것이다. 이는 전업맘으로 살거나 학원 원장으로 일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꿈을 이루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꿈이 무생물처럼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의 감을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꿈을 화석으로 만들지 않고 진화시켜 나갈 때 사람은 살아있는 맛을 느끼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꿈이 진화하려면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잊고 살았던 꿈을 부활시키고 싶다면 먼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자. 그리고 당장 시작하자. 동시에 중단 없는 자기 개발을 하자. 일하는 동안 언제나 자존감이 나를 지탱해 주었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새로운 힘을 주었다. 이 일은 김미경이 가장 잘한다는 가치와 생각이 말이다.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내가 꿈을 진화시켰듯이 당신도 당신 이웃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꿈을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것을 위해 자신을 올인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뿐이다. 뻔한 소리 같고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10년 뒤 나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왔어.
고마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끝냅니다.